말라카 협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도 통행료를 걷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왜 그러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너가 뛰니까 나도 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 나라 분들 되게 싫어하실 텐데,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구도 많고, 특히나 이제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또 이슬람 국가기도 하고, 우리와는 또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 KF-21 전투기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또 얽혀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나라라서 사실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뤄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근데 때마침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세계 주목을 끄는 일이 한번 벌어져서 한번 이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도 갑자기 이제 우리도 이란처럼 통행료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이제 프라보wo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라보wo 대통령은 이제 지난 4월 8일이죠. 벌써 한 달쯤 됐네요. 동북아 에너지의 70%, 그다음에 동북아 무역량의 70%.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요 나라들을 겨냥한 거죠. 이쪽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인도네시아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어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 해협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초크 포인트를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넌저시 합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통행료 받자까지는 아니지만, 야, 우리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중요한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야. 그런데 왜 전 세계는 우리를 안 알아주지? 라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카 해협은 이제 인도양과 그다음에 남중국해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중심입니다. 사실 아무데나 배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배들은 익숙한 경로, 여러 가지로 잘 보장된 경로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좁은 지역으로 배가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 해협이라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하고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길이 총 한 800km 정도 구간을 잇는 구간이 이제 우리가 말라카 해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말라카 해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세 나라가 주요 이해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져서 태국도 이제 일부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제 최단 통행 루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 해상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되게 빽빽한 선들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관여되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한 해상 초크 포인트 중에서 가장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나온 원유까지도 결국은 다 말라카 해협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라카 해협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밑에 있는 장관들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이죠. 인도네시아의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프라바야 사대와 이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카 해협의 어떤 통행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재무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변방이 아닌데 자꾸 무시당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무역, 에너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초크 포인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득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자, 지도를 놓고 봐라. 그러면은 저 위쪽에는 이제 말레이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는 다 수마트라 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지역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그렇죠? 이 밑에가 다 인도네시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통행료를 받겠다. 물론 이 통행료, 즉 이 말라카 해협은 우리 혼자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이제 인접국들도 함께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국제적인 이제 반발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해운업계도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언제 시행한다고 그랬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장관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고 특히 뭐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꽤 강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뭐 내가 그냥 내 독자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걸 가지고 왜 그래? 라는 점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재무장관으로 이어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저 집권층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말레이시아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싱가포르 이제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모두 다 국제법적으로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돼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통행을 차단하거나 금지시켜서 통과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도 이제 단호하게 같이 동참하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바로 당일날 그러니까 이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4월 22일 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에피소드로 이제 정리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니까 아이고 뭐 문제가 더 복잡해지진 않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라카 해협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이제 해왔는데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 주요 한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병목 지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밑에 10, 20, 30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해상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으로 보면은 세계 물동량의 한 8% 정도 되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는 20 몇 퍼센트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가로축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카 해협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지역은 이제 물동량 측면에서 보면은 남중국해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은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위쪽 그래프는 뭐냐? 만약에 여기가 막히면 얼마만큼 돌아가야 돼? 라는 거죠.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막히면 돌아갈 곳이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우회 거리는 거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만 해협 같은 경우도 막히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막히면 주변 지역으로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우회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히면 돌아가야 되는 거리로 따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제일 높겠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덴마크 해협 같은 지역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브랄타 같은 지역이 막히면 이제 수에즈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10,000km 이상을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우회하는 거리가 길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보이죠. 올 인도네시안 스트레이트라는 점이 하나 보여요. 빨간 점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 인도네시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죠.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섬부터 수마트라 섬 등등해서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 사이가 다 해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다 해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있죠. 네, 순다 해협, 그다음에 롬복 해협, 그다음에 마카사르 해협 등 기타 등등 우회로가 될 만한 해협도 사실은 다 인도네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협들을 다 포함하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영향력, 해상 물동량에 대한 영향력은 25% 수준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우회 거리는 8,000km를 넘어서서 아주 길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섬나라, 과거에는 산유국,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수입국, 인구는 많은데 글쎄 뭐 그냥 팜유 이런 거 파는 나라 정도로 이제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이 바다와 관련돼 있는 해상 교역로와 관련돼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작심하고 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목리를 부리면 많은 것이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카 해협이 만약에 막힌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요 순다 해협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다가 싱가포르에서 꺾어서 이제 순다 해협으로 이제 가는 요 루트가 그나마 가장 가까운 루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순다 해협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해전도 벌어지고 해서 꽤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초대형 거대한 배들이 지나가기에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제 뭐 화라산이라든지 이제 지질학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통학로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 롬복이라든지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려면 상당히 이제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말라카 해협보다 거리도 2배, 시간도 2배,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이 말라카 해협과 관련돼 있는 인도네시아의 뭐 위협 아닌 농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저쪽 소말리아 뭐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해적들이 막 날뛰던 시절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수마트라 섬 주변에서도 이 해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유조선들을 납포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계 나라들이 주변 국가인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치안 유지하고 해적 소탕을 하려면 이게 뭐 땅 파서 돈 나오냐?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다 니들 이익 보려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받을게. 그 돈 가지고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국인 싱가포르가 당연히 이제 말리고 나선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도를 할 테니까 따라와 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주도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까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군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해상 초계를 이제 강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해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 이제 수그러들었기는 했는데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싱가포르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아이디어가 다시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항로가 돼야 여기와 관련되는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어떤 이러한 입장을 이제 듣다 보면 한자성어로 보면 약간 적반하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섬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이제 큰 섬들이 많습니다. 이 동쪽에 파푸아뉴기니 서쪽부터 시작해서 수마트라, 그다음에 보르네오 등등의 이제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섬들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섬이 인도네시아의 영토예요. 그럼 영토로부터 뭐 3해리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의 바다는 공해인가요? 이이지는 인정이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유엔 해양법이라는 게 등장을 했을 때 가상의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영토가 다 섬으로 돼 있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각각에 있는 이 섬들 사이에 있는 바다를 공해로 놓게 되면 이 섬나라는 각각의 쪼개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집된 나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국가의 존속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섬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선을 긋자, 선을 긋자.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바다, 내해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쪽에 있는 바다에 대한 천연 자원, 이이지, 그리고 대륙붕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나라 것으로, 이 군도 국가의 것으로 해주자. 그래야만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멀쩡한 바다에다가 그러면 선을 긋자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고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통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 항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70년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80년대부터 비준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룰이 된 UN 국제해양법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것을 보장해준 이제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바다와 관련돼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단독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 UN 해양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제 아주 자잘한 섬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수역들을 이제 자기 영해 그리고 자기 영토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영해 규모로만 봐도 이제 이제 각 섬에서부터 다시 12LE씩 이제 긋게 되다 보니까 합하면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과 같은 하나의 어떤 권역으로서 존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이제 이러한 국가가 유엔 해양법 덕택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제 치러야 됐던 이제 국제 해양 수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배경은 이제 호르무즈 사태가 가장 큰 이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러면 이제 무해 통항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한번 저런 흐름에 발을 얹어보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득이 생길 때 나도 야무지게 챙겨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도에서 다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많은 전략적인 해협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하나 가지고도 지금 저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해협들을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왜 못 써먹어? 라는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아마 돈과 관련된 것이 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이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정 적자가 좀 만성적인 이제 그러한 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선이 지금 이제 2%였는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뭐 3%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당연히 재정 적자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이자가 이제 세금의 15%를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출을 줄이고 뭔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전 학생 취약 연령에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과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지출을 한 거죠. 원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이것을 할 만큼 과연 여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이제 지출 수요가 늘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전투기를 수집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제 전투기, 러시아제 전투기, 중국제 전투기, 프랑스제 전투기 그것도 기종도 다종다양하게 F-16, F-18, F-15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습니다. 한 나라에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이 기종을 운영해야 되는 인도네시아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몽이죠. 10대, 12대 이렇게 있으면 그 부품은 어떻게 수급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킬지 아찔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자관 뭔가를 이렇게 야무지게 좀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출을 늘려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뭔가 돈이 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 정부가 이제 뭔가를 다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저 섬으로 만들어진 그 섬마다 그 섬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 이제 그러한 섬들이란 말이죠. 인구로 따지면 세계 1등의 섬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몰려 있는 이제 그러한 쪽인데 이러한 이제 분리주의 성향이라는 것과 중앙 정부와 대립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또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제3세계 어떤 노선을 걸어온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 글로벌 질서가
바뀌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 엘리트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 말라카 해협을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저 배경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은 이 해협을 끼고 있으면 돈 벌 방법은 많아요. 어떻게 벌죠? 좋은 항만이 있으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 저 끝쪽에 있죠.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이 지역에서 그 말라카 해협 끝단에서 여러 가지 중개 무역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구와 관련돼 있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환적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싱가포르 항인데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두 번째로 세계 2위의 항만으로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항만 수익, 항만 수수료로만 1년에 8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못하지만 그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위에 페낭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라카 해협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포트클랑이라든지 아니면 탄중 펠라파스 같은 항구들이 쭉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구들을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꽤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별로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포트클랑이라고 하는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항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세계적인 핵심 항만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10대 이제 항만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어마어마한 선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렴하고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싱가포르보다 저렴하면 여기 와서 하시는 게 좋잖아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차관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가지고 느리지만 차근차근 이러한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싱가포르 옆에 붙어 있는 탄중 펠레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한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처리량뿐만 아니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항구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 1년에 10만 척이 넘는 그 선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불만이죠. 말라카 해협에서 인도네시아 항구는 보통 이제 두 곳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곳 항구를 다 합해봐도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포트클랑 요 항만 하나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낙후되고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라카 해협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항구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도대체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명도, 부패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81개국 중에서 102등 정도를 하니까 부패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뭔가 뒷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비효율, 그다음 비신뢰라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은 많은 경우에 뇌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라카 해협이라는 주요한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왜 못 써먹냐? 통행료를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전공법적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막고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되는데 당장의 표를 위해서 좀 늦어도 천천히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가 엉뚱하게 통행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진 게 많아도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그런 나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카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겠다라고 하다가 이것을 주워 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건 우리 주변에도 점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 나라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